자, 이제 우리 41페이지 거기 갈로 2번의 고정금리라는 설명인데, 우리 개론 과목 자체를 공부하는 방식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암기에서 답을 찾는 방식, 두 번째 이해에서 답을 찾는 방식, 그다음 세 번째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는 두 개가 있어요. 그림 그려서 답을 찾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실은요. 그림만 그리면 무조건 따라만 가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일단 고정금리에서 이렇게 봐보자고, 이제. 우리 항상 원검균등, 원리검균등, 뭐 등등이 딱 나오죠. 난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답을 찾아가야 돼. 자, 우리 매달마다 내는 금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 얘기를 말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매달 내는 금액이 똑같이 낼 수가 있어. 반대로 이렇게 점점점 내는 금액이 점점점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점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 첫 번째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여러분 노란색은 매년마다 똑같이 내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낸다. 그냥 그대로 연결해 볼까? 원리금이 매년 같다. 뭐죠? 이 말 붙는 거지. 자, 요 놈은 원리금을 내는데 점점 올라가지? 올라간다. 이게 최정식 또는 뭐요? 점정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요 놈은 반대죠?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다. 이게 뭐죠? 체감식이지. 체감식. 그냥 자꾸 우리 말로 그냥 번역 자꾸 하셔. 이걸 다른 말로 원금이 매년 같다 해서 원금 균등 상환. 자, 제가 다른 거 설명한 적 없습니다. 일단 먼저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항상 묻는 건 무조건 이건 초기. 앞에 있는, 촉에 있는 금을 항상 묻게 돼 있어. 무조건 기본 전제가. 촉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이 내는 언놈이야. 이놈 아닙니까? 이놈 누군데? 원금 균등. 제일 적게 내는 누구죠? 이놈이지. 최정식이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이라는 것은 앞방에 많이 갚은 금은 남아있는 잔금 적겠지.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적은 방식은 원금 균등이지. 앞방에 많이 냈으니까. 그죠? 남아있는 잔금 제일 크겠지. 그럼 결국은 원금 회수란 건 남아있는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위험이 크단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많다는 거지. 어느 놈이 제일 많이? 그죠? 그래 가시면 돼. 그게 다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 자꾸 있죠. 암기를 우리 자꾸 습관인 겁니다. 무조건 그냥 이 뭐면 이해는 싫은 거야. 암기해야 돼. 그렇지. 왠지 뭐가 속이 좀 편하다고. 그럼 이 답이 안 보인다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실제 이거는 조심할 건 제일 열받는 게 이겁니다. 알면서 틀리는 거야. 원리금, 원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좀 조심하라고. 원금이나 원리금 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실제 이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게 뭔가. 물론 여기 좀 더 한다면요. 요 뒤에 보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셨는데 매년마다 내는 원금이 있고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자고 이제.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입니다. 매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매 기간마다 내는 원금 상환액과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과 이 둘 다 합친 게 원리금이죠.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 한번 봐보죠. 자, 일단 노란색, 빨간색부터 할게요. 이건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대출액에, 대출이 얼마죠? 에 대해서 대출 기간 이렇게 매년마다 원금이 똑같단 말이야. 매년 원금을 어디서 냅니까? 1억씩이지? 여기 원금 균등이라고. 이럴 때 이자는요, 남아있는 잔금에다가 이 고정금리입니다. 이자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때 보니까 첫 해 10억에 이자 10% 얼마입니까? 이자 1억 되지. 합치면요. 원리금 상환액은 2억 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년째, 1년 경과되면 이제 뭐 있습니까? 원금 1억 갚았지? 남아있는 잔금 9억이죠. 9억에 대해서 이자를 10% 얼마 되죠? 9천 되겠지. 또 1억 갚아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럼 이 이자 얼마 됩니까? 8천. 그러니까 항상 이자 금액은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 이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7천이 되겠다. 죠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첫 해는 2억이지만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그 다음요, 1억 8천, 그 다음에 1억 7천, 이렇게 빠지겠다. 그죠? 그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요 값이 매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이렇게 구하거든요. 대출액에다가,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여기다 뭘 곱해줍니까? 재당상수입니다. 현재 대출액 얼마죠? 재당상수는 여기 10년 되면 0.16 나오거든요, 실제. 우리 지난주 했어요. 그래서 매년 갚는 금액이 1억 6천씩 이렇게 갚는다, 이렇게. 여기 다른 말 원리금 균등이라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남아있는 잔금 10억의 이자를 10%, 이자 얼마요? 1억이지. 요 금액과 요거 합친 금액 얼마만 해야 됩니까? 1억 6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첫 해 원금 갚은 금액은 6천. 그죠? 자, 이제 6천 갚았습니다. 남아있는 잔금 9억 4천이지. 9억 4천에 대한 이자 10%? 네, 9,400 되겠지. 요 두 개 금액 합치면 1억 6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갚는 금액이 6,600 갚는 거죠. 자, 6,600 갚아서 이제 남아있는 잔금 8억 7,40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년째 이자 금액이 요 곱해주면 되겠죠. 8천 얼마 됩니까? 740. 합친 금액이 이금 만들어야죠. 따라서 이건 7,260이죠. 이렇게 점점 빠진다고. 자, 일단 그림 보시면서 일단 요거 그림 했어요. 그죠? 원금 균등은 매년마다 똑같은 폭만큼 감소되는 거지. 그죠? 2억, 1억 9천, 1억 8천 되니까. 그래서 이건 직선형태로 빠질 것이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액, 이자가 뭐죠? 원금 균등은 이자가 점점점 똑같은 폭만 감소되는 거지. 매달, 매년 1,000만 원씩. 근데 원리금 균등은 매년 똑같은 폭만 빠집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주네. 그죠? 다시 원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은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이지. 그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점점점 뭐합니까? 올라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이제 이 말입니다. 원금 균등은 매년 같지. 근데 원리금 균등은 매년 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자 지급액은 보니까 둘 다 이렇게 감소하는데, 물론 직선이냐 곡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걸 먼저 보시면서 이 그림과 아셔야 돼. 그리고 이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 대한 공통점이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첫 해 이자, 원금 균등 얼마? 1억. 원리금 균등 얼마? 같네? 그죠? 그래서 첫 해 이자 지급액은 같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자는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올라갑니까? 점점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점점 감소하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두 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자, 보세요. 채정식을 제가 지금 채정식 할 건데요. 잘 보셔야 돼. 자, 이거는 대부분 얘는 특징이 두 개 마시면 돼.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금방 직장을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내긴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 소득이 낮으니까, 그죠?
소득이 낮은 만큼 초기는 적게 내고 소득이 올라가면 점점점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어진 게 최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 다 젊은 계층에게 뭡니까? 유리한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상환이란 말 뜻이 돈을 갚는 거잖아. 갚는데 우리 갚으면 점점점 보세요. 남아있는 잔금이 뭐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되지. 근데 돈을 갚긴 갚았어. 근데 이게 점점 이 많이 갚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해볼게, 이제. 큰 의미는 같지만 한번 들어보라고. 자, 최정식이거든요. 첫 해 금액은 적게 내지? 6천, 8천만 원, 1억 1천, 뭐 1억 4천.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게 내는 금액이.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은 조건이면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빌렸는데 이자가 10%예요. 그 첫 해 이자 얼마? 이자 1억이지. 근데 갚았던 원리금 상환이 얼마요? 이 이자 다 못 갚은 거 아닙니까? 그죠? 못 갚은 만큼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거 차이만큼 원금이 가산됩니다. 4천 차이가 있지. 그래서 1년째 10억 4천 남았다. 원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10% 또 부과되죠? 그다음에 이자가 뭐 1억 400 되겠지? 그죠? 400. 자, 그러면 현재 이 2년째 갚을 금액이 얼마죠? 1억 400 이자인데 얘 실제 얼마 갚았습니까? 그러니까 2,400만큼 이자 못 갚은 거지. 이게 또다시 원금에 가산된다고. 되어진 결과 얘가 10억 6천 뭐 400 되겠죠. 그죠? 이자 금액이 이제 얼마? 1억 얼마 됩니까? 640 되겠지. 근데 이제는 갚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천이면 이자 값보다 남아있지. 남은 것만큼 이제 340입니까? 요것만큼 원금을 갚는다. 그렇게. 그 남아있는 잔금은 줄겠지.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은 최초 빌려간 금액보다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크거든. 이런 걸 오히려 갚긴 갚았지만 마이너스 형태로 갚았다 해서 부의 상환의 용어 쓴다고. 그래서 원래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알 것은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 혹시 부의 상환 문구당 이건 다른 말로 최정식에만 적용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봤으면 뭐를 볼 건가 하면 이제 우리 항상 대출은 가장 기본이 전부 다 초기 일걸 가정합니다. 아까 했던 거지만 맨 먼저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순서는 누가 될 것이고 남아있는 잔금, 자, 미상환 잔금이요. 가장 큰 건 누가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게 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항상 여기 있는 제가 번호를 1번, 2번, 3번 붙여볼까? 무조건 문능의 기본 전제는 전부 다 초기. 후기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보니까 원리금 상환은 누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요 놈이지. 여기 누군데? 두 번째 누구요? 가장 나중에 누구지? 이런 순서야. 앞당이 많이 갚은 만큼 남아있는 잔금은 더 적겠지.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크단 말은 요 놈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저기 갚아주죠. 그러니까 최정식이 제일 클 것이고 두 번째 가장 낮은 게 그죠? 원금 회수라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을 갚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잔금이 클수록 위험이 크겠지, 그지? 따라서 얘도 똑같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이. 요것만 아시면 될걸? 여기 다예요, 문제에서. 근데 항상 물을 때 뭐 있습니까?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두 개 비교할 수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비교할 수도 있고 문제 같다가 누가 누구보다 크다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요. 요 그림 그려놓고 요 그림 그리시라고 이거만. 놓고 따라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자꾸 시간 아깝다 생각하면 곤란해. 왜냐면 항상 요 전체가 한 문제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 전체가 결국은 5개 지문 아닙니까?
이 5개 이 속에 다 나오니까 이 그림 한번 그리시면 정확하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문제 풀 때 쉬운 것을 정확히 문제 푸시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거기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41페이지. 가볼게요. 자, 갈로 2번 맨 밑에 기억 번갑니다. 원검균등은 매년 뭐가 같습니까? 원검이 같은 거지. 자, 니은번 원리검 균등은 매년 같은 게 원리검 상환이 같습니다. 디귿번 최정식은 원리검 상환이 점점 뭐한다? 올라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을번 갑니다. 원리검 상환 부담. 자, 상환 부담이 제일 큰 게 누가 제일 큽니까? 원검 균등이지. 미연번 미상환 잔검, 즉 원검 해수위험이 가장 낮은 게 앞방이 많이 갚은 거죠. 누구? 원검 균등이지. 자, 곧 비어폰 오타가 있거든요. 원검 균등과 원리검 균등에 대한 공통점에서 A의 첫 해 원리검 상환액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원리검 상환액은 원검 균등은 2억이고 원리검 균등은 1억 6천이죠. 다른 거예요? 뭐가 같죠? 여기 같은 거지. 이자.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시라고. 첫 해 이자 지급액이 같습니다. 그건 수정하시고. 자, B는 이자 지급액의 시간이 경과점 점점 감소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장 갑니다. D장이 갈로 3번. 대출 가능 금액. 얘는 100%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계산 문제인데. 이건 못 풀면 진짜 고민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계산 문제를 싫어하면요. 좀 머리 아픕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 세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묻든지 그 답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공식이 첫 번째 보니까 LTV. 참고로 우리 항상 시험 내면요. 영어 약자를 꼭 써줍니다. 왜냐면 이 영어 약자를 쓰지 않으면 거기 정확히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거기 보면 알겠지만 LTV이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쓴다고.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또 뭐 있습니까?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또 우리 주택담보 인정 비율 뭐 등등 이렇게 여러 용어 쓴다고. 그 다음 DTI라는 말도 결국은 총부채 상환율, 또 뭐 있습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용어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영어 약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부채 감당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앞으로 영어상에서 T가 나오지. 이건 to인데 to는 무조건 슬래시야 이렇게. 예분의 예 된다 항상. T란 건.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보니까 분모의 보이 들어오지. 분자 L 들어옵니다. 이 보이가 뭐냐? 밸류. 밸류가 뭐죠? 가격. 자, 그 다음에 요게 론이 대출액 되겠다. 그죠? 대출액. 자, 그 다음에 얘는 I분의 뭐 되겠습니까? D. I란 건 소득 되겠네. 자, 이 D란 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원리금 상환액이지? 별로 걱정할 거 없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 이렇게 풀 거니까 설마 기억하겠지 한 10번 풀면.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공식 우리 했죠 이거? 했죠? 분모의 부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들어온다고. 자, 그런데 잠시만요. 현재 얘들은 전부 다 대출 가능 금액을 지금 묻고 자는 거거든요. 대출 가능 금액. 근데 보니까 여기 대출액이 분명히 이건 나 있잖아. 그죠? 이 속에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이 없다면 대출액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보니까 아까 이거 한 적 있지? 잠시 보세요. 여기 부채 서비스 아닙니까? 1억 6천이? 같은 원리금 상환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대출액에다가 뭘 곱했지? 그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대출액에 대해서
뭘 곱해준다고?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고. 항상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요, 결국은 여기 있는 요 값을 항상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공식을 항상 물으면요, 요렇게 묻든지, 요렇게 묻습니다. 두 개를 항상 주어지거든요, 공식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어느 공식을 쓸 것인가 먼저 확인하라고. 해서, 일단 난 무조건 이 공식을 그냥 써버리라고. 써놓고 나머지 문제 물어줄 때면 따라만 가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자, 따라서 일단, 네, 우리 거기 문제 보니까 밑에 예시가 있죠? 27회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 있으면 보니까 그 박스 안에 대출 승인 조건이 있죠? 뭐나 있습니까? LTV하고 부채 감당률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공식과 이 공식 문제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갖다가. 참고로 무조건 이 나오면 여기 보세요. 산출된 금액이 달리 나오거든.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낮은 금을 선택해야 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은행들 유리한 쪽 빌려주겠죠. 그건 결국은 대출액이 낮게 빌려주겠습니까? 높게 빌려주겠습니까? 은행들 낮은 걸 훨씬 위험이 감소한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걸 갖다 선택해야 돼. 자, 일단 가보죠. 요것도 공식이지. 써놨어. 있는 대로 집어넣으라고. 저당상수. 이게 0.2지.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예제 보니까 뭐에 있습니까? 시장 가격 얼마라고? 여기지. 또 순영업시대 얼마나 있습니까? 1억 나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예. 시장, 저기 있는 담보 인정비율. 담보 인정이 얼마요? 몇 프로? 60%. 부채 감당률은? 이런 나 있네. 이제 구해봐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건 설마 알겠죠? 자, 보세요. 요 둘 관계는 곱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응? 요 값은?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하면 나눠주고 이건 곱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라고. 자, 요거 곱해주면 자 얼마 됩니까? 요 값은? 3억 되지. 그죠? 3억.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값 구할 때 요 관계는 곱해줘 나눠줘? 나눠주는 거지. 몇 분의? 2분의 1억이지. 얼마 됩니까 이거? 5천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요 값 구할 목적이지.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으면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원래 이 공식 아닙니까? 자, 해볼게. 5천원. 자, 5천원 0.2x 아니야? 그지? 얘가 어떻게 돼요? 분모에 들어지고, 그죠? 0.2 나누기 5천 원 x지. x나 하여튼 나누면 2호 되지? 근데 이건 그냥 2호 되는데, 공 하나 빼면 되겠다, 그죠? 그럼 2억 5천 되겠네? 그죠? 따라하실 때, 여기 있는 대출 가는 건 얼마요? 얼마? 2억 5천이지? 둘 중에 어떤 게 낮은 거요? 3억에 2억 5천이에요. 요걸 통해 빌려주는데, 단 거기 조건이 더 붙어 있어. 자, 뭐가 있는가 하면, 맨 밑에 2, 3 기존 대출 받았지 얼마? 1억이지? 그러니까 총 대출 금액이 현재 2억 5천 가능한데 1억을 갖다 빌렸으니까 1억 빼야 되지? 남아있는 잔금 얼마? 1억 5천 대출 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푼다는 것만 아시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하여간 그려보시고 그 다음 요까지 끝.
자, 이제 그 다음 갈게 우리 강의 노트 43페이지 갑니다. 저당 유동화 제도. 자, 이게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은행에 돈을 빌려가죠. 빌려갔을 때 은행들은 많은 차입시에 돈을 빌려주면 결국은 자금이 금방 고갈될 거란 말이에요. 고갈되었을 때 이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 자금을 끌어올 것인가. 이 전체를 한눈에 다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제일 먼저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차입자. 돈을 빌려준다. 이게 누구예요?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이죠. 참고로 차입자가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서 빌려갑니까? 일반적으로 은행들이지. 이걸 다른 말로 금융기관 쓴답니다. 대출기관 같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에서 등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볼게. 이제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이에요. 이때 보니까 차입자 한 명당 1억씩 빌려가고 30년간 빌려간다라고 생각해보죠. 했을 때, 자, 첫 번째 이론상입니다. 자, 맨 먼저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 설정하죠? 하면 얘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론상 현재 몇 명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몇 명까지? 1,000명이지? 그죠? 문제는 뭐 있어? 여기 있는 은행들은 자금이 고갈되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유동성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은행들도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기관들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항상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무조건 대출 기관을 용어 쓴다고. 그래서 얘가 잡았던 저당을 몽땅 여기 팔면요. 돈은요. 돌아가겠지. 넘어간 결과 이제 은행들은 유동성 위험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름이 똑같은 두 놈이 있잖아. 있으니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할 때 이걸 갖다 제일 먼저 최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 1차 대출기관 얘가 추가적인 돈을 빌려준다. 이게 2차 대출기관입니다. 참고로 2차 대출기관 같은 말이 뭐냐 묻거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써도 다 잡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 요 그림 본 적이 있죠, 그죠? 그죠? 자, 물론 요 중간에 H란 말에 포함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한국 하우징 주택 파이낸스 금융 컴퍼니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얘도 현재 자금이 이론상 1,000억이란 돈을 갖고 있다 해볼까? 자, 다시 할게. 1,000명을 빌려준 결과 자금이 고갈되니까 갈수록 저당권을 몽땅 다 팔면 1,000억 돌아오지. 그러면 또다시 추가적인 예를 뭐 있으면 1,000명 더 빌려줄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럼 이제는 둘 다 자금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갈 수 없이 여기 있는 2차 대출기관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저당권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정권을 발행합니다. 하면 얘가 수익성이 있다 생각하면 이 정권 사겠다죠? 사면 돈이 흘러나간 결과 둘 다 유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자, 잠시 지금 제목이 유동이란 말은 다른 말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이 말인데 자, 넘어갈 수 있는 물건이 뭐요? 뭐가 넘어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 저당 유동화라는 말 쓴다을 때 참고로 우리 정권은 크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아까 이 금융도 지분금융과 반대? 지분 반대. 그러니까 지분정권과 부채정권이 있어요. 우리 보통 부채정권을 줄여서 채권이라는 용어, 채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당 유동은 보통 쓰고 있는 게 지분금융. 이게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식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채권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보통 쓰면 채권 용어를 보통 쓴답니다. 원칙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당 유도가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
1차가 직접 이렇게 뭐 있습니까? 채권 등을 발행해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전체 이제 틀을 좀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는 그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해서 갈 거냐? 그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얘도, 마치 우리 저기 있는 고정금 내에 있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처럼 이런 그림만 그려서 그냥 시험장 가시라고. 그거 다 풀리니까. 자, 요 그림 좀 변형시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맨 먼저 누가 있지? 차입자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1차 대출기간. 세 번째 누가 있죠? 2차 대출기간. 네 번째 누가 있어?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이제. 맨 먼저 차입자가 1차 대출기한테 뭐합니까? 저당을 설정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1차 대출기한테 돈을 만약에 빌려준 결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저당을 얘한테 팔 거 아니에요? 팔지? 그럼 다시 뭐 있으면 여기 보니까 2차 대출기한테 돈을 많이 빌려준 결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투자자한테 뭘 발행합니까,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고. 아니면 1차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요 그림 한 개만 들고 가면 문제 다 풀린다고. 이건 분명히 집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라고. 내가 한번 그려보면요. 그 다음에 이거 이해되거든? 이거 안 그리고 암기하죠? 절대 이게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현재 강의 노트 몇 페이지지? 40? 네, 오케이. 3페이지 있는 그 그림 있죠? 자, 그 내용까지 지금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예.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한 가지 설명할게요. 1번부터 읽어보시고. 보자고요. 자, 우리 시장이란 곳이 많은 곳이에요. 물건 등이 매매되는 장소죠. 수요자, 공급자 있는 장소죠. 자, 우리 자동차가 매매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배추가 매매되는 시장 무슨 시장? 뭐 배추 시장 쓰면 되겠죠? 현재 뭐가 매매되고 있어? 뭐 저당 시장 되겠네, 이거. 최초로 저당권이 형성되는 장소 요거지. 차입자가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1차 저당시장. 형성되어 있는 저당권을 다시 사고 팔고 있지, 그지? 이런 걸 다른 말로 2차 저당시장이라 쓴답니다. 그러면요, 자,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이야. 1차란 것은 무조건 차입자와 1차 대출기간이죠. 만약에 틀린 말 하면 1차 딱 나오면 틀린 말 항상 이해가 나와야 돼. 이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 거꾸로 2차 저당시장 물으면 절대 여기 요 관계 아닙니까? 그죠? 따라 하실 때는 무조건 차입자만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참고로 1차 대출 기간들은요. 얘는 둘 다 포함돼. 왜 그러냐? 우리 1차는 이까지죠. 우리 같은 차입자가 은행 가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가는 것까지 1차입니다. 이제 저당 잡았던 저당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뭐냐? 2차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1번 해결했어. 이제 2번 읽어보시고. 자, 여보자고 이제. 이 구조상 보니까 차입자가 2차 저당시장에 저당 설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다음 차입자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여기 2번. 이 말은 다시 얘와 얘는 직접 관계 있어 없어? 얘가 있는 시장 몇 차? 요놈 있는 시장 몇 차? 2차지.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은 직접적 관계없다.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읽어보시고 또 3번.
자, 보자고, 이제. 요거, 3번. 3번이 뭐냐. 요게 모저당, 엄마저당, 최초저당. 그러니까 차입자가 은행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설정한 저당수가 1개인데, 요 채권 발행은요, 1개 또는 여러 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삼성이 여기 있는 원주시 아파트를 짓고 있대. 짓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 좀 끌고 왔는가 하면, 한 1000세대 지금 한 5천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자, 이 정도는 대출받았어.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채권 발행되지. 했을 때 내가 5천억짜리 채권을 그냥 그대로 딱 한 장을 발행했대. 자, 물어보죠. 이런 큰 현금, 5천억 현금 주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금액이 너무 큰 거지. 그럼 어떻게 쪼개야 되지? 쪼갤 때, 뭐, 10만원짜리 10만 장, 뭐, 100만원짜리 뭐, 5만 장, 쪼개면 되거든요. 이런 거 분명히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뭐, 결국 뭐 있습니까?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여러 개의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요건 그냥 넘어갑니다. 고정금리로 저당 설정,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채권 발행할 때 고정 또는 뭐 있습니까? 변동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 둘은 직접 관계없다 마치. 마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저축한 사람이 있고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차입자가 있으면 이 저축한 애가 고정금리로 이 저축했으면 항상 고정을 돈 빌려줘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변동할 수 있지. 마치 그런 관계 똑같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 4번. 자, 보세요 또. 4번 이 말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차입자가 은행 돈을 빌려갈 때 쓰는 금리 대출금리지. 그죠? 현 대출금리가 10%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은행들은 뭐 채권 발행하거든요? 발행되는 비용이 12%가 된다면, 이럴 때 이 채권 발행 기간이 1차들은 요 채권 발행할 수 있냐고. 참고로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입자는 뭐 있어요? 차입자가 1차 대출에 뭐 있습니까? 돈 빌려주고 10% 수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채권 발행했을 때 12% 비용 나갔는데 무조건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발행할 수 있겠으면 8% 되면 요건 가능하겠지, 그지? 따라서 얘가 있는 시장이 결국은 이게 대출금리거든요. 대출금리가 얘가 채권 수익 아닙니까? 채권 수익 중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대출금 더 클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다시 얘가 있는 시장 몇 차?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이 얘가 있는 시장 몇 차? 2차 저당시장 수익 높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읽어보시고 5번. 자, 보세요. 자, 이제 일단 채권을 읽어볼래요? 얘가 발행한다라고 하잖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은행들은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등을 해서 수익이 높은 게 좋거든. 자, 제가 두 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돈 빌려주고 10% 수익을 다 챙기겠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돈을 빌려주고 이걸 가지고 채권 등을 발행해서 요 차액인 2%만 먹겠다. 어느 걸 취하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응? 첫 번째 케이스를 취하겠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있으면 수익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케이스 할 거죠. 그죠? 10% 다 챙기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 너무나 돈을 많이 빌려준 결과 얘 돈이 없다는 거야. 없으면 그때 뭐합니까? 이때 팔리겠지. 그지? 자, 그럼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얘 둘 다 마찬가지야. 자, 1차이든 2차 대출기관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대출 수익 10% 챙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빌려준 결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기관에 판다 이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자산 포트폴리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자, 마지막 6번 읽어보시고.
자, 보자고. 요거 묻는 거예요. 저당이 유동화되면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론상 무한대 대출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은행에 현재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한 명당 1억씩 빌려간대요. 밑에 이게 없어요. 2차가 없고 현재 없는 상태예요. 자, 2차 없다 이 말이 저당이 유동화되지 않으면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정돼 있는 1000명만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밑에 이제 2차가 있죠. 2차 저당이 있으면 똑같은 1000억이 있지만 자, 1000명 빌려주었어. 돈이 없거든. 몽땅 다 저당금 팝니다. 팔면 다시 돈 돌아오지? 또 빌려줄 수 있지? 이 말은 똑같은 한정된 돈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많은 사람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론상 투자자가 이 정권 이건 받으면 100% 다 이 채권을 다 사준답니다. 예? 이론상에서. 그럼 따져볼까? 1000명 빌려주고 저당권 몽땅 팔면 1000억 돌아오지. 지금 돈이 없어요? 없으면 똑같이 이걸 채권 몽땅 파는 거예요? 팔면 무조건 1000억 돌아오지? 원래 상태야. 또 1000명 빌려주고 몽땅 팔면 1000억 돌아올 것이고 또 얘는 똑같이 몽땅 다 채권 발행하면 1000억 돌아오죠.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내용을 집에서 반드시 해보셔야 돼. 한 번만 딱 그려보시면 기억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림을 그냥 쭉 그리고 가시라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 정권은 리저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면 펀드 같은 게 보통 이게 있어. 다른 말로 지분 정권이거든요. 근데 부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3개 있어. 첫 번째 MBS가 있고, CMBS가 있을 것이고, ABS가 있죠. 이때 보니까 MBS, 이거 번역합니다. M이란 건 다른 말로 모기지. 모기지는 뭐냐? 저당. B란 건 돌려받는다, 벡터죠. 그 다음에 S는 securities. 정권들. 자, 그 다음에 C는 C가 상업, 커머셜, MBS입니다. 자, A가 뭐냐? 어셋, 자산이지. 그 다음에 BS 나오죠. BS. 이거 좀 번역해볼까, 제가? 보세요. 요 세큐리티 정권이거든. 자, 이 말 종이 쪽지. 우리 자동차 사면 채권 사지. 살 때 보니까 이게 뭐 있습니까? 1000만원. 5년 만기, 이자 3%. 종이 쪽지 이게 딱 붙어 있어. 내가 샀지. 다음에 이게 정서가 있는 권리거든. 이게 정권이 있으면서. 인데 5년 만기는 무조건 원금 1000에다가 이자 3% 꼭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벡터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는 정권이에요. 자, 근데 이거 문제는 이걸 갖다 학자들마다 쓰고 있는 용어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보통 이제 MBS 또는 BS라는 용어 쓰는데, 자, 이게 뭐야? 여기 모기지가 저당이거든? 담보. 그래서 이걸 학자마다 쓰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쓴답니다. 담보부 정권. 어떤 분은 담보부 채권. 어떤 사람은 담보 채권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MBS는 사실 앞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요 속에 하우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번역할게요. 하우징이 뭐지? 그래서 MBS 말입니다. 주택담보부 정권, 주택담보부 채권, 주택담보채권이요. 자, 커머셜이 뭐죠? 자, 얘는 뭐냐? 상업담보부 정권, 상업담보부 채권, 상업담보채권입니다. 어셋이 뭐요? 자산담보부 정권, 자산담보부 채권, 자산담보채권이죠. 자, 문제는 뭔가 이게 어떤 상품 얘기가 아셔야 돼, 지금부터. 자, 다시 MBS는 뭐라고? 주택담보채권이요. 여기 보시죠. 나 현재 집을 살 목적 은행 저당 설정해서. 그럼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집 아닙니까? 넘어와서 채권 발행된 게 뭐라고? 여기 MBS. 우리 학원 건물 상업용 건물이지.
자, 이거 살 목적인데 이걸 사기 위해서 은행에 뭐 있으면 저당 잡았어. 그 담보가 뭐죠? 우리 학원 상업용 건물이지. 여기에 넘어와서 채권 발행된 게 뭐라고? CMBS. 그 다음에 자, ABS는 뭐냐 이 말입니다.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할부 금융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저당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자산이겠어. 그런 자산을 통해서 채권 발행된 게 이게 다른 말로 ABS.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담보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주택이냐, 상업용, 즉 상가냐, 기업이냐, 사무실이냐, 아니면 이런 자산 보이지 않는 뭐 있으면 카드 할부 같은 게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채권 제목이 달라진다 보시면 된다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다시 가볼게. 아니 여기 채권도 보니까 채권이 크게 세 개로 구분되는 거지. 맨 먼저 어떤 거? 두 번째? 세 번째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담보가 중요합니다. MBS는 담보가 뭐라고요? 주택이 될 것이고 CMBS는요? 상업. 세 번째 ABS는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게 툭툭 그냥 시험 나온다고. 자, 그런데 이걸 다시 MBS는 다시 쪼개면 상품이 이게 다시 4개로 구분됩니다. MBB라는 상품이 있고 MPTS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합친 게 MPTT. 여기 B 있지? 합친 거요. 요걸 좀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 이게 CMO가 있답니다. 요 4개에 대한 상품에 대한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는데. 자, 일단은 먼저 할 것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끊어서 보셔야 돼. 끊어서 여기 요 자체가 한 문제 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품 4개 있죠? 요 4개를 좀 이따 이제 쉬었다 할 건데. 자, 일단 요 4개 상품에 대한 특징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요 4개를 다시 할게요.